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는 또 2월의 마지막 한 주가 되겠습니다. 봄을 맞아서 집 새 단장을 좀 해야지, 또 이사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테리어를 아는 분한테 맡겼는데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00원의 행복, 정말 옛말입니다. 요즘은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참 어려워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에는 어떤 절약법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제의 모닝픽 첫 번째 모닝픽은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입니다. 네,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이라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이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에 특정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목표로 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죠. 다만 전 세대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또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 동안, 40대는 0.5%포인트씩 8년 동안, 마지막으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 동안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별로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세대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초입에 들어서는 1986년생은 불과 1년 차이로 87년생보다 더 빠르게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네, 그럼 보완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인상률을 세대별로 더 세분하게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복지부는 40대와 50대의 경계선에 있는 1976년생의 인상률을 매년 0.666포인트, 또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은 각각 0.49%포인트,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는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책 역시 일부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또 하나 주요 쟁점이었던 게 자동 조정 장치 이건데 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은 이제 기대 수명 증가라든지 인구 변화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복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 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 다음 재정 계산까지 5년 동안 이 물가 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 여명을 빼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 조정 장치는 개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금 이 재정의 불안 요소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연금 개혁은 오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자동 조정 장치는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소득
대체율 조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이번에는 꼭 합의를 이뤄내자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사회적 대타협 20년 만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그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강남 이모님. 네, 강남 이모님, 대체 어떤 이모님을 말하는 거죠? 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본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는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르길래 강남 이모님이라는 말까지 붙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시범사업 전부터 좀 고비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요, 월 이용 요금이 300만 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부 등은 3월부터 이용 가정의 요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에 서울시 등에서 부담하던 운영비나 관리비 등을 이제는 서비스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역시 포함되는데요.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 시 이 운영비나 관리비 등이 반영돼야 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에는 서울시가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리하는 민간업체 두 곳 역시 앞선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요금은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반영하게 돼서 시간당 16,8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용하게 될 경우 월 이용요금은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292만 3,200원으로 약 5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월 50만 원 가까이가 오른다면 이른바 강남 3구에만 이 가사관리사가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중위소득을 보니까요. 3인 가구는 470만 원, 4인 가구가 5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월 300만 원을 가사 관리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게 알 수 있죠. 네. 실제로 이래서 시범 사업 이 초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이용자의 30% 이상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통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이용 가정에서는 연 70만 원의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면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당초 외국인 이 가사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내세운 슬로건이 월 100만 원대 저렴한 비용을 앞세운 바가 있습니다.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좋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하면 뭐 사실 슬프고 좀 두렵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좋은 죽음? 이게 네.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성인은 신체적인 통증을 좀 덜 느끼고 가족에게 병수발의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요. 또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력 존엄사는 이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웰다잉, 아름다운 마무리, 이걸 염두에 둔 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항목들의 중요도 조사에서 죽을 때 이 신체적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97%가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 질문에도 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죽음을 택한 응답자가 2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임종 시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어주는 것을 좋은 죽음의 요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5.8%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이 완화 의료나 존엄사에 대한 인식과도 이어졌습니다. 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 사람들은 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애 말기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완화나 또 생애 말기 환자의 치료 비용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공통된 의견은 고통 없는 죽음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죽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은 1학년 없는 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없는 초등학교 어떤 이야기인지 벌써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입학할 학생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요. 전국 폐교 예정인 초, 중, 고교는 총 49곳이었습니다. 폐교 예정인 49곳 가운데 38곳이 초등학교였고요.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 3곳으로 파악됐는데요. 2020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정리한 수치를 보면 2020년에는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4년 33곳으로 폐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교되는 학교, 아무래도 지방이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충남이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경기 6곳 순이었습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이 2곳, 대구 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폐교 예정인 49곳 가운데 무려 38곳의 학교가 초등학교로 파악됐는데요.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을 제외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2월 24일이고 벌써 다음 주면 입학 시즌이잖아요. 근데 입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입학생이 없는 전국의 초등학교가 112곳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2월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무려 42곳의 학교가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주로 지방에서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령 인구 감소는 대학의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지방대학 위주로 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대학과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이런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점점 더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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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최신 자동차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동희 자동차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요,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갖춘 전기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요, 고성능 전기차를 경쟁하듯이 출시하면서 이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슈퍼카가 자동차 기술의 꽃으로 이렇게 평가받았던 만큼 고성능 전기차 역시 새로운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술력의 끝판왕, 고성능 전기차 전쟁입니다. 네,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성능 전기차 개발은 그냥 필수처럼 돼가고 있고요. 네네.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를 이제 큰 걸 넣고 출력을 키우면 고성능 빠른 차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빠른 차라는 거가 사실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도 키워야 되고 서스펜션도 손봐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장착된 그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빠른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네, 고성능 전기차를 얼마나 더 잘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탁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네. 어떤 자동차 기업이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들고 있는지요? 예, 우선 국내 K사가
기존에 있었던 대형 전기 SUV의 고성능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합산 최고 출력이 509마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뒤에 이제 모터가 2개 달려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4.5초밖에 안 걸립니다. 와. 그리고 99.8kWh의 대용량 4세대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충전하면 408km를 갈 수 있어서 네. 실용성도 괜찮고요. 이런 장점들이 모여서 얘는 작년에 그 세계에서 주는 그 올해차 네. 상도 오. 받았고요. 네. 네. 또 이제 미국에서는 북미 올해차 SUV 부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스웨덴의 자동차 기업 피사 같은 경우는요, 듀얼 모터를 정착한 프리미엄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이 차량의 강점은 고성능과 효율성의 균형입니다. 100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배터리를 모두 충전할 때 국내 인증 기준 주행 거리가 511k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H사가 내놓은 건데요. 이거는 네. 이제 기존에 판매되던 차를 더 고성능 버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쇼인 도쿄 오토살롱이 1월 10일서부터 열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 공개를 했고요. 네.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 츠치야 케이치라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레이서하고 함께 와인딩 로드라든가 트랙에서 실력을 검증을 하면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같이 제동력을 키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스프링도 네. 조금 더 짧은 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카본 파이버 같은 부품을 써가지고 경량화를 한 것도 있고요. 또 고속에서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차를 좀 눌러주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품들을 많이 썼고요. 이 차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한국, 일본 같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딱 50대만 야. 한정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대. 50대. 돈이 있어야 사지 근데. 자, 그런가 하면 네. 해외 레이싱 대회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의 아주 우수한 전기차 기술력이 또 인정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 앞서 소개한 그 전기차가 지난 15일 일본 츠쿠바 서킷 코스 2000에서 열리는 그 어택 츠쿠바 2025 레이싱카엔 슬릭 타이어 클래스에서 전기차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이 대회는 여러 차량이 주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빠른 랩 타임을 측정해서 순위를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H사는 이게 경주차라고 하면 뭐가 많이 다를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는 양산차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트랙을 달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보강하고 저 기록을 낸 거죠. 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T사 작년에 기록을 냈던 것보다 2초 이상 그 기록을 단축할 수 있게 됐고요. 오. 그리고 H사 같은 경우는 이런 모터스포츠의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작년 6월에 이제 파이크 스피크 힐 랠리라고 해서 언덕을 올라가는 경기입니다. 네네네.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을 내고 또 클래스 우승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7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니까 네, 굉장히 네. 좋은 일이죠. 자랑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성능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차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넘어섰고요.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모셔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는데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아름다운 내 집에 대한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바로 그 사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지인에게 맡긴 인테리어 하자가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모두가 한평생 꿈꾼다는 내 집 마련의 꿈. 저는 20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은행 지분이 절반 넘지만요. 한 가지 문제는 20년 넘은 구축이라 낡은 곳들이 많다는 거였죠. 차라리 집 내부를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 인테리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 지인이 잘 아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기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박소림 씨? 네. 네, 저 동희한테 연락 받았어요. 네. 이번에 뭐 집 사셔서 내부 인테리어 싹 하신다고요. 네, 그 집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지은 지 한 20년 넘어서 너무 낡았어요. 이참에 인테리어 좀 싹 해서 새 집으로 바꿔보려고요. 아이, 그러셨군요. 네. 연락 잘하셨네. 네. 혹시 생각해둔 디자인 있습니까? 여기요. 요 잡지에서 보고 딱 느낌이 딱 왔어요. 요렇게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안목 있으시네요. 아,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뭐 네.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 준 거니까 진 찬스 써서 네네. 예, 가격 일단 뭐 요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어머 세상에 너무 많이 깎아주셨어요. 세상에 깎는데 재주가 있으시네요. 감사해요. 당장 계약할게요. 그렇게 전 지인이 아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드디어 공사가 끝나 부푼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선 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사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마감 덜 된 벽이며 깨진 타일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 805 집주인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아니, 저 아랫집 사는 그 705인데요. 그 최근에 인테리어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알긴요. 그쪽 화장실에서 자꾸 물이 새서 저희 집 지금 침수 피해 입었잖아요. 어머머. 그 인테리어 할 때 그 잘못하셨나 본데. 그 저희 천장 그 가구랑 뭐 벽지 뭐 지금 다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잠시만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대표님. 예, 수임 씨.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집 어때요? 아주 뭐 너무 멋지죠? 공사 잘 됐는데. 잘 되게 뭐 개뿔이 잘 돼요? 아니 지금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지금 난리예요. 공사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지금 저한테 다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거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세요. 아니, 공사 때는 멀쩡했잖아요. 뭐 잘못 건드리신 거겠죠. 제가 뭘 건드려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그쪽이 한 인테리어 하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당장 피해 보상을 해주시던지 원상 복구를 해주던지 하세요. 아니, 여보세요. 이미 인테리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어머머. 못 해드려요. 뭐 깎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 뭐야 진짜. 그 사건 이후에 행복해야 할 집을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랫집 사람들은 누수 피해 입었다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런 경우 많아요. 그 인테리어 업체 잘못 만나면 정말 두고두고 있어, 고생인데 있어요. 네.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저도 최근에 인테리어 한 1인으로서 정말 공감하면서 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네. A 씨의 사연인데요. A 씨가 40대이지만 처음으로 이제 오래간만에 애를 써서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20년 된 낡은 집이어서 여기저기 좀 고칠 게 많다 보니 그래 이참에 아예 인테리어를 싹 다 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드디어 계약을 하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인테리어가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부푼 마음의 집에 딱 들어간 A 씨는 깜짝 놀라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인테리어가 잘 안 됐다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된 정도가 아니고요. 와. 일단 타일의 마감부터가 잘 안 됐고 거기다 중간에 가벽을 세웠는데 가벽이 흔들흔들해요. 웬일이야. 거기다 방문고리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삐그덕거리고요. 아하.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는데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된 집이잖아요. 네.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 H집 때문에 아래층의 천장, 벽지, 가구 등이 어떡해. 전체가 다 침수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웬일이야. 아래층에서 침수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자 이 A 씨는 곧바로 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인테리어 업자 측에서는 아니 공사 잘 진행됐다. 왜 지금 와서 누수가 됐냐? 오히려 뭔가 건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은근슬쩍 A 씨에게 책임을 돌렸던 겁니다. 이후에도 번번이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안 받고요. 또 대처를 하는데 늦장을 부리는 듯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오래된 집도 많고 리모델링들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하고 이런 분쟁 상당히 많은데 네. 누수 같은 경우에는 내 집만의 문제가 골치 아니고 아파요. 이거 밑에 집 같은 경우에 상당하거든요, 피해가. 자, 이럴 경우에 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O. 아니다. 이건 뭐 집주인이 책임져야지 일일이 인테리어 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냐. 네. 이러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어, 책임져야죠. 아니었습니다. 나뉘었어, 얘기를 좀 나뉘었어. 들어보죠. 아니,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교환, 반품, 뭐 환불 처리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테리어 부탁했어. 돈 주고 했어. 근데 갑자기 뭐 1년, 2년 지나와서 하자가 생긴 게 아니라 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샌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인테리어 하면서 잘못한 거야. 인테리어 업체가 다 물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침수 피해를 한번 겪어봤거든요. 오. 근데 이제 물이 어디서 새든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누구 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일단 이 그 사연자분께는 죄송한데 네. 저도 피해를 입어보니까 네. 물이 화장실에서 새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 새서 거기까지 흘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더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업체 측에서 일단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이동희 칼럼니스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짝 약간 헷갈리기는 해요.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인테리어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자재비 이런 것들 인건비들 올라가지고 보통 조금 뭐 30평, 40평 하면 어떤 데는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막 넓은 집은 막 1억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건 인테리어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설치 또 설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나 워낙에 낡은 집이니까 이게 또 사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약간 흔들리기도 중립을 해가지고 지키세요, 교수님.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거는 업체가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인 그래서 씨도? 저도 오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의견이 갈릴 줄은 몰랐어서 답이 궁금합니다. 자, 변호사님 두 분. 어떻게 해야 뭡니까? 될까요?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단따라란. 하나, 둘, 셋. 단단따라란. 에이? 세모. 계속 그분도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요. 진짜 그래요? 아니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정말 너무 많고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물이 샜어. 그래서 좀 기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가구들까지 다 그래. 부풀든지 일이 커진다니까. 뒤틀리든지 이래요. 그게 다 얼마예요? 그럼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진짜 리모델링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런 분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연처럼 이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이 네. 유형을 보니까 인테리어 설비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 상담이 2014년부터 매년 4,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 보자 하니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공사 지연, 그리고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 그 다음에 자재 품질 시공 마감 등 불량, 그 다음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업체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은 사연으로만 봐서는 업체 측에 뭔가 부실 시공한 흔적이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누수 문제가요.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이 원인 찾으려고 화장실 천장부터 뜯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가 대공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인테리어 공사가 뭔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요. 만약 아파트 공용 배관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땐 사실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또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관련해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내 잘못 아니에요. 이거 어디 잘못인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누구 책임인지 더 가리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되고 천장 적고하면 가장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금방 벽지에 곰팡이 설어요. 당연하죠. 이제 곰팡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곰팡이 누군가는 이거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아니 이건 집을 관리를 잘 못한 거다.
환기를 잘 안 시켰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 거다. 누수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배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증거다. 처음에 누수 발생했을 때 발생 지점이라던가 지금 피해가 번지고 있는 사진 같은 부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잘 보도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그런 하자를 발견하면 좋은데 사실은 물이 새는 게 어떤 이 가구 뒤쪽에서 새서 그때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제 지인이 실제 겪은 일인데 어디선가 방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집은 깨끗했던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커튼을 떼보니 그 커튼 뒤로 곰팡이가 이미 누수 때문에 들어 있었는데 한참 원인을 못 찾아서 피해가 커진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자담보 책임, 이 하자담보 기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공사를 하면 이 하자담보 기한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네. 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하자담보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사례에서도 견적만 봤지 계약 사실 제대로 안 체결하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칙 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보면은요, 이 하자담보 기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장, 타일, 도색, 뭐 이런 창호, 보일러. 이런 좀 실내에 대한 그런 수리 같은 부분은 지금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냉난방이나 환기, 배관 같은 부분은 2년 하자담보 기간이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연에서 보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이 돼야지 뭐 대화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결국 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 상대방이 연락 안 받는다고 지금 고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윗집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 난리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수리를 하고 그 수리 비용을 시공사나 인테리어 업체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수리를 한다거나 이제 벽지 이 부분만 떼서 수리하면 되는데 네. 전체 벽지를 전체 다 교환한다거나 일이 커지네. 아니면 너무 비싼 뭐 고급 벽지를 사용한다거나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수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견적 받은 거하고 계약했을 때보다도 더 돈이 들어요. 맞아. 이 중간에 이거 돈 더 필요하다 이러면 더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실제로 이 공사 진행하다 보면은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증거가 되는 건 계약서일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업체로부터 받게 되면은 그 계약서에 무슨 이제 공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증액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 정도로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래 계약했던 혹은 소비자가 생각했던 금액의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냐. 공사 안 해. 공사 안 해서 우리 철수할 거야. 그럼 막 그 공사하던 그 중간에 철수하고 막 자재급으로 맞아.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업체 대표님 같아요. 발만 연기하시는 게.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증거가 뭐냐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좀 이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어느 품목 어느 그 상황에서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증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 한도를 넘어서 요구를 한다면 나는 그러면 그냥 다른 업체로 갈아탈란다. 이런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약서의 조항을 우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그 사인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좀 읽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임채 변호사님, 앞서도 뭐 강성진 변호사님이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겠죠? 그렇죠. 사실 계약서 잘 쓰는 거 너무 중요한데 변호사인 저도요 일할 때 계약서 쓰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 잘 못해요. 대부분 사실 뭐 지인 소개다 아름아름 한다거나 하면 계약서 우리 쓰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꼭 잘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전부예요.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처음에 일 맡길 때 이렇게 하셨어요. 저 이런 느낌 원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네. 사진 보여주시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느낌만 내는 게 다가 아니라 사실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떤 원단인지 맞아요. 완전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싸게 견적을 받은 것 같지만 싼 자재를 썼기 때문에 싼 견적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통 인테리어 할 때 견적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금 문제되었던 하자 담보 기간이나 아니면 공사 기간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그동안 또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내 손해이기 때문에 공사 기한보다 더 늦춰졌을 때 어떻게 배상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 계약서에 꼼꼼하게 담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자면 그러니까 공사 대금 같은 부분 사실 일시불로 지불하기보다는 안 돼요. 좀 나누어서 맞아요. 지급을 하셔야지 적어도 이 과정에서 좀 밀당을 통해서라도 그렇구나. 원하는 부분을 또 받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아요. 맞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 꼭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이렇게 부탁할 때 저는 이거 채널A 자재를 좀 이용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공사 끝나고 보니까 또 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왔을 때 보니까 아 이거 채널 B 자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자재가 아니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건 상담하다 보니까 네. 왜 우리 소비자가 처음에 계약할 때 꼼꼼하게 안 네. 보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자기 집이 너무나도 예쁘게 바뀔 거에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맞아. 예, 막 그냥 희망에만 부풀어 계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맞아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널 A 자재를 쓰기로 했으면 채널 A 자재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견적서에 혹은 계약서에 있을 들어가야 거네. 된단 네. 말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견적서를 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벽지 시공. 그래. 근데 뭐 그런데. 어떤 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네. 그래서 나중에 채널 B가 된 거를 내가 확인을 했어. 근데 이거를 채널 A로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라고 해서 입증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이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벽지가 이미 다 붙여져 있어요. 붙어져 있고 그거 이미 다 떼고 그 공사한 거 다 철거하고 이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약벌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채널 A 뭐 자재를 사용해서 만든다. 라고 그렇게 딱 박혀져 있고 만약에 이 자재가 아니었을 경우에 업체 측의 위약벌로 뭐 1억을 뭐 배상시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위약벌 조항을 좀 넣어두시면 이게 나중에 막 공사의 부분에서 어디에 하자가 있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입증하기 이전에 좀 간이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일을 맡길 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해. 그래,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요. 진짜 알아서 해버립니다. 가는 척 해야 돼. 계약서 때부터 꼼꼼히 따지면 야 요거 만만치 않은데 야 이거 그렇지. 제대로 안 하고 큰일 나겠어. 그렇죠. 이런 인식을 좀 주셔야 돼요. 매몰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우리가 이 돈은 가족도 가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함께할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또 자식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두 번째 사연이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꾸만 돈 빌려달라는 시어머니 어쩌죠? 사연은 꽁트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아세요? 요즘 제 통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대출이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통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진 전 난생 처음 신용대출에도 손을 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썼냐고요? 제가 썼으면 억울하진 않죠. 이게 모두 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어머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어쩐 일긴 너 보고 싶어서 왔지. 너 돈 좀 가지고 있니? 돈이 아니 얼마나요? 아이고, 뭐 얼마 안 해. 한 2천만 원.
아니 왜 행복동에 그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알지? 거기 세입자가 이번에 계약 만기라서 전세금을 이렇게 빼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그래서 그냥 2천만 원만 좀 해줘라. 2천만 원. 응. 아이고 잠깐만 쓰고 내 금방 돌려줄게.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결혼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빌려드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죠. 이게 시작일 줄. 어머니는 그 이후 사사건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자기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자기야 좀안 어울려. 죄송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 자기야, 근데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4천만 원이나 빌려가시고 아니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4천만 원이라고? 요즘에 반찬이 부실한 이유가 있구만. 아니 근데 자기도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아니 뭐 그럼 자기도 빌려드렸어? 아이고.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돈을 요구하며 빌려갔는데요.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대출, 캐피탈까지 모든 돈을 끌어모아 8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편과 제 돈을 합치면 어머니가 빌려간 돈만 1억이 넘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허. 아니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돈을 빌려간 걸까?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게 됐습니다. 30대 A씨의 이야기인데요. A씨가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 A씨는 작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사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후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결혼한 지 이 석 달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오피스텔 재계약이 있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부족하다라면서 2천만 원을 A씨에게 빌렸는데 요 사실은 남편이 몰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사업에 손을 대시고 근데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한 상태였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이렇게 하고 계신 정도였다고 해요. 부동산 과거에 큰 돈 벌었으니까 금방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이 A씨의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빌려 가셨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다 갚았습니다. 네. 신용이 괜찮았죠. 근데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A씨를 찾아와서 이번엔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야, 내가 이 오피스텔 나중에 다 넣어줄 거다. 그러니까. 하면서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만 좀 네가 좀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시어머니께서 이 요구를 계속해 가며 A씨에게 빌려간 돈만 4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편 역시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느라고 어떡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캐피탈까지 돈을 막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8천만 원을 드렸던 겁니다. A씨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쳐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또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 시어머니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라는 걱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 보면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 봐 이게 또는 민망해서 자식한테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도. 근데 이게 조금 희한한 부분인데 이런 사례가 상담에도 좀 있습니까? 상담에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결혼 8년 차쯤 됐을 때부터 계속 아가 50만 원만, 100만 원만, 300만 원만,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나중에 보니까 이때 한참 어머니께서 주식 붐이 일 때였는데 주식을 시작해서 요것만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며느리한테 1억 2천을 빌려간 겁니다. 너무 많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전에는 갚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각서도 쓰셨대요. 이 집 나중에 다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집을 나중에
그 잡혀가지고 대출도 받으시고 허허. 심지어는 2차 금융권까지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서 이 집이 이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심각해졌었는데 결국은 시어머니하고는 사실상 거의 손절을 하게 됐고요. 돈은 사실 받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지금 1억이 넘거든요. 맞아요. 앞서 뭐 이혼을 고민했다고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억이 넘는 돈을 시어머니가 요구했다라는 게 이분한테 막 괴롭힘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정이 되면은 뭐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빌려줬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갚을 거니까 라고 하면은 또 이게 법정 이혼 사유가 곧바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여성분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 남편분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네. 아, 나 당신 어머니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그냥 전혀 막 모래사로 일관해요. 만약에 이 일을 본인 엄마랑 같이 이게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참고 한쪽만 인내하라는 약간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회복할 수 없는 사유? 예, 라고 보아서 제가 볼 때는 이혼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혼은 이혼이고 받을 돈은 받을 돈이잖아요. 전 시어머니에게 이 돈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 이게 참 답답합니다. 못 받는 거 받기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면 이기겠죠. 네. 돈을 빌려준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돈 며느리에게 빌릴 정도면 며느리에게만 빌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미 빌리다가 며느리에게까지 손을 벌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약서 쓰기 어렵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안 시어머님이 쓰죠. 돈을 빌려가는데 어머님 차용증 쓰시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 맞아요. 같은 부분에 뭐 얼마를 언제까지 쓰시겠다고 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사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지급 명령 해서 별도로 변론 같은 건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안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 대여금 청구 소송 이런 민사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는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같은 것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조금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받는 남편한테. 방법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똑같았어요. 그 시어머니랑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증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어떡할까요, 변호사님?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됩니다. 지금씩.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뭐 잘 계셨어요? 어쩌고저쩌고 자연스러운 하다가? 대화하시다가 근데 그때 제가 얼마 정도 이렇게 융통해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사후에라도 조금 증거로 만들어 두셔가지고 네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혼 단계에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과 이제 그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 적극 재산이야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당신 가져가 양도해라고 해서 돈을 남편한테 그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마지막으로 그 시어머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 줄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더 낮고 내가 더 높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돈 얘기하면 서로 거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정확히 한다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소 가가지고 공증받고 그래? 그것도 돈 들거든요. 그거 야박해져. 이 친구와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말아요. 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그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죠. 이번 주제입니다. 아껴야 잘 산다. 그때 그 시절 자린고비 절약법입니다. 자, 고물가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요즘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약해야죠. 절약. 아껴야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흥청망청 뭐 쓰다가 진짜 거지껏 못 면한다고.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욜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놀고 먹고 여행 가고 야 인생 뭐 있나 야 한 번 풀인 인생 그리 쓰다 죽자 뭐 이런 욜로족 이거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쫄라족이에요. 쫄라족. 쫄라족? 쫄라요? 뭐 쫄라매는 들어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자해서 제가 졸라족이라고 지금 만들었어요. 졸라족. 이게 유행입니다 요즘. 네, 네. 이게 수림 씨가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네? 요새는 이런 유행에 뒤떨어진 분들 때문에 정말 큰일이에요. 쫄라족이 뭡니까? 요노라고 불러요. 연어, 연어. You live, need, one. 당신이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딱 하나면 된다. 아, you 이런 only need 차원에서 one. 아끼고 또 불필요한 물건들은 또 사지 않고 이렇게 계획된 소비를 하는 새로운 트렌드. You know what I'm saying? 연어죠. 예. 네. Just say. 네. 저도 이 요노족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끼자는 걸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소비를 좀 더 실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뭐 친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하자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5년 그 새 소비 트렌드를 조사를 하니까 소비자의 80% 정도가 아끼는 불필요한 구매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근검 절약하면서 사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몇십만 원짜리 오마카세 자리가 없는 정도고 참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이 도시 월급쟁이가 14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야, 서울에 집 살려면 이렇다는데 맞아. 14년을 모아도 못 산다 이런 더 걸릴 얘기도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은 다들 꾸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은 아예 내 집 마련 꿈을 꿀 생각을 못 한대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진짜 발품 팔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뭐 집 담보 대출 받고 해서 자그마한 내 집 마련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엄두도 못 낸대요. 너무 집값이 올라서. 아니 이게 요새 뭐 재테크 얘기가 나옵니다만 요새 우리 다 실감하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올라요. 다 올라와 진짜. 물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시장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맞아요. 요즘처럼 이런 물가 고물가 시에는 진짜 합리적 소비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건 맞아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옛날부터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졸라매야 되는지 모르겠다. 허리가 없어졌어. 이런 얘기는 많이 숨을 듣습니다. 못 쉬겠어. 그 예전에 그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전기, 그러니까 불 끄라고 그랬었죠.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껐던 기억. 맞아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수돗물 열어놓으면 꼭 잠그고. 잠그셨던 네. 기억. 그렇지 그런 거 참 있지. 그런 게 기본적인 절약법이었는데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절약하면 또 저 박수림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 또 양변기에 빨간 벽도 기본으로 맞다. 넣어둬야 돼. 네. 그래야지 뭐 수도세를 1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래서 꼭 저 넣었어요. 공사장 가가지고 벽돌 하나만 주세요. 학대 하나만 주세요. 또 왔어? 또 왔어? 뭐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치약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쫙 쓰잖아. 그리고 자 갖고 와서 쭉쭉 밀어줘야 돼. 쫙쫙 밀어서 썼잖아.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가위 잘라가지고 얘를 펼쳐줘. 배갈라. 배 갈라가지고 착 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해서 정도. 아유, 옛날에 대단했어요. 뭐 우리 다 안 해본 거 뭐 아, 다 있겠습니까마는 했어. 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뭐 하셨어요? 스타킹에다가 남은 비누 조각줄 쫙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누. 엄청 맞아요. 썼잖아요. 맞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배식용유 가지고 그렇게 빨래비누 만들어 썼다. 배식용유 맞아요. 아니 그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들 기억하시죠? 타이즈
그거 수도관에 쫙 그 겨울에 수도관 또 껴가지고 수도 또 터지지 않도록 구멍난 옛날에 타이즈 스타킹을. 많이 했었고 어디 그뿐이에요. 저희 엄마는 뭐 했느냐 양말 목을 잘라 그래가지고 옛날 잠바 왜 그 소매뿌리 보면 여기 날달라달해지잖아요. 예. 그 양말 그 소매뿌리 그 양말 목 있는 데 잘라가지고 그거 접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아, 맞다. 저희 집만 그랬나요? 아니요, 저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랬었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그 방법들 다들 공유하고 엄마들끼리는 다 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예, 아무래도 두 분 다 주부시다 보니까 방법이 되게 다양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한 우유 상하게 되면 예. 우리 그냥- 목욕하는데 우유 상한 예. 우유로? 그거를 이제 좀 놔뒀다가 이제 네. 굳히면 그걸 이제 왁스처럼 쓸 수가 있어요. 마루. 예, 마루. 예, 마루를 닦거나 혹은 이제 구두 같은 거를 광을 낼 때도 아니 사실은 상하기 전에 마셨어야죠. 왜 그러니까 상할 때까지? 사실 저는 이걸 대본을 받고선 왜 음식이 남나 왜 상할 때까지 음식이 왜 있나라는 생각이 그러게. 들었는데 완전 동의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 타서 쓰면은 이제 광택도 낼 수 있고 그렇게 쓰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있구나. 솔깃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는 그 투자가 웬 말입니까? 한 푼 두 푼 다 모으기에 그렇게 많이들 신경을 썼다면서요. 그렇죠. 저금했죠, 저금. 예, 일단은 저금이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돼지 저금통이고 어른분들은 다 그냥 그 저축은행 통장을 하나씩 있고. 금리도 네. 좋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티끌 모아 티끌 된다고 그래서 저축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거워.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이게 다 기억나죠? 이게 사실 1960년대에 있었던 저축 장려 운동에 기반해 가지고 나온 노래였는데 그때 당시가 전후에 정말 전쟁 이후에 복구하느라고 애쓸 때였는데 그때 성장 발판이 될 만한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장려도 하고 동시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온 노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빨간 돼지 저금통 추억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고 남은 거 아니면 뭐 심부름했는데 받았던 돈들 다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 넣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린이 뭐 통장이나 펀드 개설 같은 것으로 저축 형식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저희 때는 무조건 이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네. 용돈 받으면 무조건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 다 함께 우는 눈물 흘린 날이 있죠. 배 가르는 날. 돼지 잡자. 돼지 그러면. 잡는 날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애들 명절 때 보면 세뱃돈 이런 거 좀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주머니에 안 넣어. 엄마 줘, 엄마 줘. 엄마가 엄마가 나중에 다시 저금해줄게. 엄마 다시 줄게. 다시는 무슨 다시 53년째 못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이사를 좀 자주 했었는데 네. 이사를 할 때마다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가다가 뭘 사 먹으라고 천 아, 원, 2천 원씩 맞아, 그렇게 맞아. 주셨어요. 눈 뜨고 이사 와 보면 돈이 없다? 없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엄마가 그걸 이제 빨래빈으로 바꿔오시고 장을 그랬구나. 봐오시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부이자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계부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네, 네. 그때는 이제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 앱으로 하고 뭐 카드 쓰면 그게 바로 입력되기도 해서 편해졌는데 손으로 쓰면서 하루 단위로 산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영수증도 붙이고 네. 그래서 정말로 얼마인지도 따져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 뒷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과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네. 이제 신문에서 나오면 맞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붙여놓기도 스크랩해서. 하고.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살림을 조금 더 아껴가면서 잘 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노하우 같은 책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돼지 저금통 잠든 날 애들이 왜 울었겠어요. 그거 잡았는데 내 몫은 없고 어, 내가 그게. 찢고 모았는데 엄마가 다 가져가.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좀 윤택해졌다고는 하지만 그쵸. 가게는 그렇지 않았죠. 습습이가 늘진 않고 더 졸라맸습니다. 맞아요. 1980년대에도 연이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가정 살림살이나 뭐 가게 꾸리기가 벅찬 주부들 같은 경우는 반상에 열어서 머리를 막 맞대게 됩니다. 이웃끼리 뜸 모아가지고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라고 하잖아요.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요즘 SNS상으로 공구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물건 사서 이 집 저 집 나눠서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옛날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뜨개질을 했어요. 많이 했어.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 코바느질 또 대바느질 해가지고 이 언니가 입다가 이제 그게 조금 작아지면 제가 입다가 그나마도 조금 저도 커서 작아지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또 다시 짜가지고 그걸 입히시는데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애들 또 놀고 다니고 물려 입다 보면 나중에 뭐 팔꿈치 구멍나 또 맞아요. 무릎에 구멍나 그러면 다른 걸로 다 이렇게 이어 붙여. 근데 동네 애들이 다 똑같은 걸 붙이고 있어. 왜냐하면 한 해 옷을 잘라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눠서 그걸로 붙인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싫었어, 근데. 네, 그런 아끼던 시절들도 있었고 또 옛날에는 다 연탄 아궁이가 옛날 구식 연탄 아궁이가 있고 맞아. 또 신식 연탄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열 효율을 높이는데 그것도 동네 분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막 같이 개소법이 공동 구매했었던 그런 시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유, 맞아요. 그리고 이게 7, 80년대 돼서 네. 경제가 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급하게 성장을 하면 사실은 부작용 같은 것도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회적 움직임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꿔보자. 맞아.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근면 자주 협동 딱 그 자주 표가 협동. 딱 생각이 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혼분식 장려 운동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식생활 개선 사업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모은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쪽도 당연히 장려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은 나는 게 그 새마을 운동 주간에 있었어요. 네. 학교에 가면 네. 그러면 이제 그날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를 빼서 그 동네 주변을 이제 청소를 하든가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학교에 올 때 뭐 그 재활용. 신문지라든가 병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 내고 그랬었죠. 신문지 꼭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빈병 갖고 왔어요. 다들 기억이 아버지가 소스를 많이 있으시네요. 드시는. 그런가 하면 이제 1990년대 들어서는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허리띠를 제대로 졸라매야 했던 그 시절이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도 힘들었었죠. 네, 이때 대표되는 절약법이 이제 아나바다 운동 막 노래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죠. 그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약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 딴 사람들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근데 했었죠. 그때 아나바다 네. 운동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 데서나 열렸어요. 뭐 공터 있다 싶으면 다 아나바다였어요. 맞아요. 학교 운동장 아니면 뭐 동네에 공원 아니면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들 어디 장소만 있다면 다들 아나바다를 나눴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뭐가 있었냐. 옷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장난감 많이 나오고 또 가전제품 나오고 뭐 책 나오고 책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거 백화점에서도 나와가지고 재고 물품들 떨이처럼 해가지고 아나바다 많이 했었어요. 맞아.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동네 하다바다가 그나마 좀 최고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럼요. 맞아.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아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IMF 때 특히 그랬었으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10,000원의 행복 이라는 것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 두 분이 나오셔갖고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일주일을 사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산 이후에 얼마가 나왔는지를 봐서 이제 승자를 가리는 그런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10,000원으로 일주일 버티긴 버티더라고요. 그래 버텼죠. 그리고 또 뭐 짠돌이 카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네.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고. 짠돌이 카페, 요거 인터넷 카페죠. 인터넷 일명 인카 인터넷 카페였는데 그때 당시 이 짠돌이 일명 짠테크를 위해서 모였던 이 함께 그 카페에 참여자들이 67만 명. 가입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점심값 아낄까, 또 교통비 어떻게 아낄까. 그 조그만 돈 아껴가지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테크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저는 가입 안 했었습니다. 네. 짠돌이 카페 그런 것까지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모으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들도 좀 궁금한데 이 카페의 이제 주인장이었던 분이 대왕소금. 이대표 씨? 네, 이름처럼 가히 국가대표급 왕소금으로 통했는데요. 1999년 당시에 월급이 189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놀라지 마세요. 10만 원만 쓰고 전부
저축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그 결과 3년 만에 당시 1억 1,000만 원을 모아서요. 본래 살고 있던 초가집 터에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점심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반찬값을 아끼려고 김치부침개로 밥을 돌돌 말아서 이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네네. 또 휴대폰은 분실신고제를 활용을 했다는데요. 걸려오는 전화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월 3,600원에 3,600원? 통신비. 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전설이에요, 전설. 이렇게 알뜰하게 모았으니까 3년 만에 집을 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또 짠테크 요품이 불면서 이른바 거지방? 이게 또 거지방.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렉스 아까 말씀하신 플렉스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쨌든 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좀 아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오픈 채팅방에 거지방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게 한 20명에서 1,000명까지 모여있는 방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거길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갔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사하는 게 거하라고 합니다. 거지하이죠. 새로운 거지 반가워요. 이제 그런 식인데 예, 여기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소비한 패턴들을 좀 공개를 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어떻다 뭐 이렇게 약간 그 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좋게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던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렇죠. 좀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거지방 예시를 가져왔는데 자, 붙임머리 25만 원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치라고 답변한 사람이 야한 생각해서 머리를 기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인사하는 이모티콘을 딱 이렇게 보냈더니 이모티콘 지출 유도라면서 직접 그림판으로 손수 그림을 보내면서 이걸 써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버블티 있잖아. 버블티 그거 되게 맛있어 하잖아요. 그게 4,7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4,700원 지출한 사람한테 버블티 사 먹고 싶으면 돈이 없다. 근데 먹고 싶다. 그러면 까만색 스티커를 컵에다가 이렇게 붙여. 버블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걸 보면서 내가 마신다 생각하라. 이렇게 많이들 보낸다고 합니다. MG 절약법을 이게 제티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넘길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 재밌죠. 진짜 옛날에 우리가 자린고비며 밥 한 술 뜨고 뭐 조기 한번 쳐다본다고 그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이 거지방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 해시태그 이렇게 왜 인터넷 우리가 왜 SNS 뭐 이렇게 샵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명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거를 이 해시태그와 함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SNS에 이 무지출 챌린지를 검색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인증 게시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한 유튜버들이 요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요 관련된 이야기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테면 점심을 어떻게 하느냐 냉장고에 있는 식재를 싹 모아가지고 도시락 싸자라는 걸로 또 커피는 무료 쿠폰으로 해결을 하자. 그렇죠. 거기다가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들여 할 게 아니라 야외 공원 가봐라. 야외, 그렇죠. 셌다. 거기에 가지고 막 운동하는 이런 챌린지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뭔가 궁상을 떤다, 그러니까 절약을 하면서 궁상을 떤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죠. 약간 좀 문화로 바꿔서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게임 통해서도 사실은 재테크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게임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길러내면 네. 그거를 이제 실물로 바꿔서. 그러니까 예, 감자나 그런 걸로 바꿔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감자.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걸어 다니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걸어 다니는 상황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포인트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고물가 시대에도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 젊은 세대들 참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네. 이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아꼈으면 미래에 희망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아꼈으면 미래에 희망이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참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정말 날이 추웠는데요. 오늘부터 좀 풀린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추위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낮부터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서울의 기준으로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르는데요. 서울의 기온은 5도, 강릉 7도, 부산 8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한 주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7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불어오는 강풍에 체감 온도는 낮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건조특보는 더 확대돼서 대기의 메마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요.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전까지 눈비가 지납니다. 1에서 5c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1월보다 더 추운 듯했던 2월입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남아있으니까요. 기온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풀린다고 그랬는데 네. 아침에 올 때 보면은 추웠어요. 아침까지는 좀 추웠는데 낮부터는 예년 겨울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뭐 갈수록 날이 점점 더 포근해진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계획, 외출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